유교적 사회 질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조선시대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 최상위 사회 계급으로 양반이 있습니다. 양반은 주로 과거 시험에 의해서 그 신분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국가 공직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토지도 받고 거기에 합당한 공직자로서의 직책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양반이 조선시대의 수직적인 피라미드형 신분 질서에서 최상위의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들이고요. 그 밑으로 중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간 계급입니다. 주로 중인들은 기술 전문직인데요. 과거 의사라든지 기술자 등이 이 중인 계급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민이 있는데요. 상민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이고요.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가장 발달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하면 대다수 농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농민들이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농민 외에도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들도 다 상민 계급에 속하였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분 질서의 가장 아래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은 천민인데요. 천민에는 노비라든지 백정이라든지 그리고 예능인 그리고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천민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통적 신분 질서는 소수의 양반과 그리고 다수의 상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계 질서적인 수직적인 피라미드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분 질서가 유교적 위계 질서를 잘 보여주는 특징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적 신분 질서는 기술자라든지 그리고 상인을 상대적으로 좀 천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생을 지체시키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위계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서로 간의 호칭이라든지 태도마저도 서로 다르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형제 간에 다양한 칭호가 있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인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에게는 형이라고 부르고 또 여자에게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여자에게는 언니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형제 간에도 손위 형제를 부르는 칭호가 4개씩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손아래 형제는 모두 다 동생입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에 대해서는 4개씩이나 존재하는 이런 칭호가 있는 반면에 자기보다 손 아래 형제에 대해서는 그냥 통칭해서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가 아주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칭호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대 간의 질서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내느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식사비를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에게 존경과 복종을 하죠. 위계 질서에서는 이러한 존경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람들은 존경과 복종만 받는다면
그것은 서로 간에 충분한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윗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아래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그리고 아래 사람을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애정과 보살핌의 표현으로 식사비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랫사람과 윗사람 간에 일종의 사회적 거래가 존재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위계 질서가 바로 유교적인 위계 질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구에서의 위계 질서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복종하고 이런 불평등한 관계인 반면에 유교에서의 위계 질서는 평등적인 혹은 거래적 위계 질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족 관계를 보게 되면 효가 중요한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을 하고 있고요. 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권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웬만하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효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고 말을 하는 것은 유교적 관점에서는 사랑과 애정과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애정에 기반한 권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위계 질서는 오히려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행위는 사랑에 기반한 권위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주요 국가들의 사회 질서에 대한 그림입니다. 즉,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해서 어떠한 위계 질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X축은 오른쪽은 위계적 방식, 왼쪽은 평등주의적 방식입니다. 이것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관계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라고 하는 그 국가의 어떤 사회적 구조를 분류하는 기준이고요. Y축은 톱다운 방식이냐 합의주의 방식이냐인데 이것은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행태입니다. 즉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따르는 방식이고요. 합의주의적인 방식은 어떤 엘리트적인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도출하는 방식, 이러한 행태를 톱다운 혹은 합의주의 방식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한국 그리고 중국은 구조적으로는 위계적이면서 행태적으로는 톱다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 구조가, 즉 인간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직적인 구조의 정점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사회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래쪽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직적인 그런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책 결정은 합의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도자와 그리고 추종자 간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는 좀 다른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권위를 믿고 마치 지도자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지도자가 추종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좀 따르는 편인데 반해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지도자와 추종자 간에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주로 지도자의 결정을 일반 추종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수평적인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미국은 하버드, 예일이라든지 영국의 경우에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같은 그런 명문 대학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주로 이런 명문 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국은 상당히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상당히 수평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 행태를 볼 때는 지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구조적으로도, 즉 인간관계도 상당히 수평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행태도 지도자와 추종자가 함께 늘 의사소통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합의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